네, 후해성의 입구에 있는 게이다이입니다. 베트남의 자존심. 네, 37m짜리 기둥에 대형 베트남 국기가 달려있는. 네, 새벽 4시 조금 넘어가지고 이제 박스에서 다낭으로 가는 미니밴을 탔습니다. 미니밴보다는 좀 더 크고요. 큰 버스보다 조금 작은 그런 버스네요. 와, 여기 팍스에서 다낭으로 가는 나레이 보도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산라반까지는 도로가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네, 산라반을 벗어나면서부터 아주 그냥 도로가 최악이네요, 최악. 네, 라레이 보더에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는 상태가 제일 안 좋네요. 국경 중에서 최악입니다, 최악. 가장 시설이 낙후된 곳입니다. 지나가는 물류차도 가장 적고요. 네. 라오스 보더는요, 순식간에 통과를 했습니다. 거의 5분 걸렸나요? 그냥 개인적으로 여권을 받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창문 너머로 여기 있는 분들 같이 다 여권 넘겨주니까 한 번에 그냥 다 찍어서 그냥 같이 나눠줘 버리네요. 뭔 이런, 살다 또 이런 보도도 처음 보네. 그냥 여권 한 10개 그냥 뭉쳐서 한 방에 다 찍어서 그냥 바로 그냥 다 내보냅니다. 와, 멋지다, 멋져. 한 5명 거 처리하는데, 아니지, 한 10명 거 처리하는데, 한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와, 베트남, 라레이 보도도 통과했습니다. 와, 아니, 베트남하고 라오스 이 산악국경에서요, 속도가 이렇게 빠른 데는 나 처음 봤네요. 그냥, 라오스 쪽은 한 방에 그냥 10명씩 처리해버리고, 베트남 쪽은 한 번에 한 명이긴 한데, 원래대로 그 속도가 장난 아니네요. 그냥 질문도 없고 그냥 팡팡팡, 네, 통과. 5분 컷입니다. 5분 컷. 그리고 조금 전에 라오스 쪽에서 이제 갖고 있던 깁을 베트남 동으로 환전을 했는데요. 그 아줌마들한테, 그 환전상 아줌마들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까지 국경 중에서요, 환전율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저 위에 퐁살리나 라오바오나 또 어디야, 남파오나 보통 한 1.1대 1 정도로, 예를 들어서 100만 깁을 주면은 이제 110만 동 정도로 이제 교환을 해줬거든요. 근데 여기 라레이 보도 쪽에서는 얼마에 해줬냐면은 100만 깁이면 124만 동, 1.24. 네, 거의 은행 환율하고 똑같이 그렇게 환전을 해줬습니다. 어우, 최고인데요? 이 라레이 국경 이거 마음에 들어. 좀 멀어서 그렇지. 네, 그 환전 요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아니, 희한한 게 베트남만 오면은 저는 비가 옵니다. 아니, 베트남이 원래 이렇게 1년 내내 우기인가? 비가 뭐 이렇게 자주 오지? 환장하겠네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이 베트남만 오면은 비가 주구장창 내려서. 지금도 비가 보슬보슬 내려서 다들 이제 우비를 입고 다 바이크를 타고 있습니다. 일단 호텔 좀 잡고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크를 타고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 캐리어까지 기사가 앞에 또 안고 가요. 우리 베트남 바이크들은 못하는 게 없어. 여기는
베트남 후에입니다. 회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겸입니다. 지금 저는 베트남에 나와 있습니다. 라오스 팍스에서 한 10시간 정도 중형버스를 타고 왔더니 허리가 그냥 아작나는 것 같은데요. 이곳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도시인 그 베트남 중부의 옛 수도, 네, 후에입니다. 현지어로는 회라고 하죠. 다낭 바로 위에 뭐 한국으로 따지면은 경주 같은 그런 곳인데요. 아마도 여길 와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오늘도 또 비가 오네요. 저는 어찌 된 건지 베트남만 오면은 이러고 비가 옵니다. 뭐 베트남 진짜 나한테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후에는 원래 비가 많은 도시입니다. 다낭도 그렇고요. 그래도 오늘은 좀 심하네요. 이 지금 촬영 시기가 3월 중순인데요. 이때는 원래 비가 안 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베트남도 이 이상기후로 날씨가 들쭉날쭉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요. 제가 이거 중동 전쟁 이번에 그 터지고 바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버스비는 안 올랐습니다. 딱 75만 킵 정도 준 것 같은데요. 후에에서 묵을 호텔은 까나리 액젓인지 까나리 뭔지 간에 뭐 까나리 부티크 호텔이랍니다. 트립닷컴으로 대략은 뭐 한 2만 몇천 원? 2만 5천 원 정도? 네, 그렇게 예약을 했고요. 아니, 욕조까지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지도 못한 욕조가 있습니다. 좋은데? 좋은데? 트윈이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후에 날씨는요 엄청나게 춥습니다. 미쳤어요. 저는 이제 껌헨이라는 베트남 음식을 좀 먹으러 왔거든요. 여기 후에에도 네, 이런 집이 있습니다. 분위기는 그냥 마당에다가 차려놓은 거예요. 골목인데 뭐 지붕만 막았다, 천장만 막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완전 로컬 푸드죠. 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처음이라니까 이렇게 또 비벼주시네. 국밥 같기도 하고. 신까만 이게 베트남식 제첩국이에요. 제첩국 국물인데 양은 굉장히 작습니다. 양은 제 손 보시면은 보이시죠? 그릇 사이즈 자체도 작아요. 우리나라 국물 대접 중간 사이즈 정도? 한번 또 먹어볼까요? 어떤 맛인지. 약간 호불호가 갈릴 맛인데, 내가 지금 먹은 깜헨이고, 껌헨. 밥에다가 한 거고, 이제 미헨, 또 뭐 하나 있던데? 라면 사리 같은 거에 또 같은 이 토핑을 해서 먹는 게 있고, 그리고 쌀국수면에다 또 하는 게 또 있고, 그게 분헨일 거예요. 분헨, 미헨, 분헨, 껌헨 이렇게 세 가지예요. 제 첫국 국물도 한번. 조개 국물 맛이 나네요. 그리고 나쁘지 않습니다. 요거 가격은요 국물 포함해서 17,000동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뭐 2만 동이 안 되니까 한 1,000원입니다. 1,000원 이게 1,000원 1,000원짜리 아침밥. 자, 저는 또 먹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랩으로 일단 바이크를 불렀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후해성을 가보려고 하거든요. 빗방울이 거세지니까요. 관광객도 많지가 않네요. 오늘은 원래 날 좋은 날은 이 후에도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런데요, 사실 이런 날이 후회가 더 잘 보입니다.
사람이 많고 햇빛이 쨍하면요, 여긴 그냥 관광지지만요, 비가 오면은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곳을 처음 온 게 아니에요. 거의 한 15년 전쯤에도 한번 왔었고요. 최근 몇 년간 한 3번, 4번 정도 여기에 들린 것 같습니다. 15년 전 그때는요, 그냥 관광객 모드였어요. 그때는 이혼 전이라서 와이프랑 손붙잡고 이 길을 걸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때는 뭐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죠. 동남아에 못 사는 나라 중 하나가 또 베트남이잖아요. 또 예전 수도라니까 뭐 궁궐은 어찌 생겼나, 그 정도 궁금증이었죠. 그런데요, 15년이 지나서 유튜버 입장으로 다시 이곳에 오다 보니까 뭔가 새롭고 또 다른 세상이 또 보이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최근 라오스에서 꽤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라오스 전문 유튜버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은 5년 전쯤에 이 코로나가 끝날 때 제가 다시 여행을 시작했던 게 바로 이 베트남이었습니다. 유튜버를 시작한 거는 뭐 이제 1년밖에 안 됐지만요. 당시에 제가 베트남 여행을 시작하면서 호치민에 도착해가지고 남부 하티엔을 지나서 그리고 푸꾸옥을 가보고요. 거기서 다시 육로를 통해서 캄보디아 시아누쿠비를 가고 또 거기서 육로로 태국으로 넘어갔던, 네,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거의 대부분 태국 전역을 다녔어요. 마지막으로 간 게 제가 그 라오스입니다. 최근 2년 정도는 라오스가 한 절반 정도, 그리고 태국하고 베트남이 한 나머지 일 정도로 라오스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네요. 요 몇 달은 뭐 거의 라오스에 머물렀고요. 그래서 오히려 한 국가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라오스든 태국이든 뭐 베트남이든 간에 어느 한 나라에서 머물면서 뭔가 또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다면요, 아마도 저 또한 항상 좋은 얘기들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아니라 뭐 이곳저곳 다니는 이 여행가의 입장이다 보니까요, 다행히 어두운 부분까지도 과감 없이 영상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요, 이 못다한 이 베트남 이야기로 영상을 만들 텐데요. 베트남 또한 가급적 냉정하게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베트남 또한 뭐 보이는 게 다는 아니거든요. 지난 몇 년간 제가 본 라오스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바로 중국입니다. 뭐 중국의 지배력과 뭐 중국의 야망을 라오스에서 실시간으로 보다 보니까 저도 언젠가부터 계속 뭔가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베트남은 어떤 모습으로 저한테 보여지는지 오늘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후해성의 입구에 있는 게이다이입니다. 베트남의 자존심. 네, 37m짜리 기둥에 대형 베트남 국기가 달려있는 후해의 상징인 곳이죠. 후에성은요, 베트남 마지막 왕조였던 응웬 왕조의 자롱 황자가 1802년에 이곳에다가 수도를 세우고 만든 거대한 성입니다. 성벽 둘레만 거의 한 10km 정도로요. 뭐 그냥 걷기만 해도 2시간 정도는 좋게 걸리는 베트남의 자존심 같은 그런 곳입니다. 직접 걸어보면요, 꽤 길긴 한데 사실 면적에 비해서는 크게 볼 게 없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뭐 원인은 전쟁이죠. 프랑스하고 전쟁, 또 그리고 이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75%가 가루가 됐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남은 25%를 겨우 복원한 겁니다. 이 성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중국 그 자금성 따라 만든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정확히 그 자금성을 완전히 카피한 궁궐이에요. 애초에 뭐 자금성을 모티브로 해서 이 황제가 지었으니까요. 그런데요, 깊이 속을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성문 구조를 보면요, 특이하게 U자 형태예요. 이걸 그 보방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식 요새 이 축성술입니다. 베트남은 이 기술을 가져와 가지고 이 중국식 궁궐 겉면에다가 둘러버렸어요. 뭐 서양 기술로 중국을 막겠다 이런 뭐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던 거죠. 성이라기보다는 거의 요새에 가까운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건요, 그냥 뭐 쳐들어오면은 다 때려 죽이겠다. 네, 그렇게 해서 요새형으로 만든 겁니다. 중국이 이 아시아의 맹주라고 의시될 때요, 유일하게 코를 납작하게 해준 게 또 바로 이 베트남이거든요. 그 험악한 몽골군도 여기서 짐 싸서 나갔습니다. 겉으로는 이 중국 문화를 받아들인 것처럼 이제 보이지만요, 속에는 베트남인들만의 칼을 숨겨놓은 구조, 네, 그게 바로 이 후해성입니다.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베트남은 중국 문화권의 나라입니다. 1000년이 넘게 수시로 이 중국에다가 이 지배를 당했던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문자도 유교도 그리고 제도도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수많은 것들이 모두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뭐 물론 문자는 이후에 이 프랑스 선교사들로 인해서 지금의 그 알파벳 형태인 그 쭈꾸응, 쭈꾸응어, 네, 이렇게 그걸로 바뀌게 되지만요, 발음도 힘들어요. 그런데 딱 하나 이 중국에서 안 넘어온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종입니다. 1000년이면 한나라의 정체성이 이미 사라져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끊임없이 버텼습니다. 기원전 111년에 이 한나라가 이 베트남 땅을 삼켰습니다. 그 후로 무려 또 1000년 동안은 아예 베트남은 지도에서 사라진 채 이 중국의 속국으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때 다시 독립하고 1000년 동안 베트남은 뭐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까지요, 계속 덤벼드는 그 중국 왕조들하고 끊임없이 싸우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에 서린 도끼는요, 단순히 뭐 오늘 내일 생긴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000년의 치욕과 또 1000년의 항쟁, 도합 2000년의 세월이 이 검은 성벽에 응축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진정한 베트남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린 이미 전쟁은 수도 없이 치러봤고 그 모든 걸 다 이겨내고 살아남은 그런 민족이다. 네, 이러니까 민족적인 자부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생각보다 베트남한테 있어서 중국은 단순한 이웃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이 중국은요, 수천 년 전부터 포식자였고 언제든지 다시 이 베트남을 삼키려는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이 자주 하는 짓이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전 세계의 지들을 이제 피해자라고 자꾸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뭐 뜬금없이 영화도 한 편 다시 만들었죠. 난징 대학살이라는 영화를 중국 전역에 상영을 하면서 반일 감정을 도처에서 또 생산을 시키기도 하고요. 물론 이 사건은 뭐 끔찍하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적인 그 역사적 사건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생각해 보면은 아이러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중국은요, 수천 년 동안 한국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을 끊임없이 침략한 그런 나라입니다. 수없이 조공을 강요하고요, 또 수많은 양민들을 또 학살하고요, 또 군대를 보내서 그 많은 나라들을 죄다 점령하고 수탈을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자기들이 일본에 당한 그 단 몇 년의 역사는 세상에서 뭐 가장 큰 비극이라고 치를 떨듯이 전 세계에 막 떠들어대지만요, 본인들이 했던 그동안의 그 수천 년의 그 침략은요, 그냥 뭐 천하 질서라느니 뭐 아시아의 평화라느니 그 대도 않는 개소리로 자꾸 합리화를 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이걸 베트남은 너무 잘 알거든요. 왜냐면 베트남은 누구처럼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들고 오는 뭐 1대1로 뭐 이런 그 사탕 말림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1대1로요. 라오스에서는 그게 뭐 거대한 개발 프로젝트처럼 보입니다. 뭐 라오스는 힘이 없고 또 서민들은 뭐 오랜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국가 권력에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결정이 곧 우리의 행복한 미래가 될 거라는 그런 사기에 다들 그냥 걸려들고 말았죠. 그런데요, 베트남은 조금은 다르게 또 냉정한 시선으로 이 일대일로를 들여다봤습니다. 베트남 또한 친중 인사가 넘쳐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 국민들한테 그 수천 년간 DNA로 각인된 그 반중 정세는요, 결코 꺾지는 못했던 거죠. 돈이 들어옵니다. 철도가 생기고요. 그리고 또 항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는지 이 나라는 수천 년간 그 중국과의 역사를 통해서 피와 땀으로 배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은요, 중국하고 기본적인 협력을 합니다. 경제 부분도 어느 정도 관계를 맺기도 하고요. 하지만요, 절대 목줄은 안 넘깁니다. 주도권은 절대 니들한테는 줄 수 없다. 네, 그런 뜻을 항상 확실히 중국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미유 사원, 태묘 사원 안에 있는 현림각이라는 그런 곳입니다. 후해성에서 가장 높은 3층 누각인데요. 여기저기 이제 9개 이 청동 솥단지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중국의 지배는 받았지만 우리는 중국보다 더 위대한 민족이다. 우리가 너희한테 꿀릴 게 없다. 지금 저는 다시요, 후해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에 서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유적이 아닙니다. 이건 이들의 기억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품고 있는 기억은요, 중국과의 싸움만은 아니었습니다. 1968년 베트남 전쟁, 이곳 후에는요, 다시 지우게 됩니다. 후에 전투라고 들어보셨나요? 베트남 전쟁사에서도요, 손에 꼽을 만큼 치열하고 잔인했던 전투가 바로 이곳에서 벌어집니다. Imperial City. We will prevail in Vietnam. In early 1968, U.S. combat troops had been in Vietnam for nearly 3 years. And as it raged, it was apparent that these attacks were very well planned and very well coordinated. Hue was the cultural and